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10년간의 지옥과 그 끝에서 제가 찾아낸 가장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은 참 행복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해주신 따끈한 국 냄새가 반겨주었고, 아빠는 퇴근하시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보셨죠. 주말이면 가족이 나란히 시장을 걸었어요. 엄마 아빠 손을 양쪽으로 잡고 걸으면서 길거리 붕어빵을 사서 서로 한 입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행복이 제겐 전부였어요. 돈이 많거나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6교시가 끝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책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그때 교무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너 뭐 잘못했어? 하고 장난치는 소리를 뒤로하고 교무실로 향했어요. 선생님 얼굴이 심상치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단다. 그 순간부터 제 기억은 흐릿해요.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말,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 굳은 얼굴의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딸이에요. 두 분 모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왔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 번에 기울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막혔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손을 흔들고 인사하던 부모님이셨는데 제 앞에 싸늘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떡해. 한순간에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됐으니. 그러게, 어떻게 한날 한시에 부모가 다 돌아가실 수가 있어. 앞으로 어쩌려고.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만 마음속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우 16살의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완전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때 외숙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유, 어린 걸 혼자 두고 어떻게 둘 다 가냐? 이 험한 세상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외숙모의 말투에는 연민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외숙모네 가족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사이였거든요. 장례 마지막 날 외숙모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지민아, 외숙모 집으로 와라. 아직 어린데 너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넉넉하지는 않아도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뭐. 외숙모가 널 키워줄게. 그 말에 저는 감사함보다 막막함이 더 컸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갈 곳이라도 생긴 게 어디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외숙모네 형편도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게 선택지가 있었나요? 저는 미성년자였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친한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외숙모.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저는 외숙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3층이었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현관과 어질러진 거실이 보였습니다. 사촌 동생의 장난감이 사방에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내 방은 여기야. 외숙모가 가리킨 곳은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어요. 거실 한쪽 구석, 옷걸이와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낡은 이불 한 장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자면 되나요? 응.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넌 어려서 몸도 작잖아. 외숙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집에서 제가 쓰던 방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고 제 책상과 책꽂이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다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고 냄새가 났고 겨울인데도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나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더 큰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숙모가 저를 불렀어요. 지민아,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니까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도맡아서 좀 해라. 그럴 수 있지? 네. 너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지. 외숙모도 일 나가야 하고 혜진이는 대학생이라 바빠. 그러니까 내가 좀 해야지. 외숙모의 말에는 거부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니, 일상이라기보다는 노동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했어요. 외숙모와 사촌언니 혜진, 그리고 초등학생인 사촌동생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시락도 싸야 했고요. 그리고 동생을 깨워서 씻기고 학교 보낼 준비를 시켰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쌓인 설거지, 빨래, 청소, 화장실 청소, 동생 숙제 봐주기, 그리고 저녁 준비까지.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설거지를 하고 동생을 목욕시키고 재워야 했어요. 제가 제 숙제를 할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생겼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으로 책상 앞에 앉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외숙모는 툭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물 좀 떠와라. 청소한 거 맞아? 먼지가 보이는데? 내일 다시 한번 싹 청소해. 빨래 좀 걷어. 빨리. 동생 숙제는 잘 봐주고 있지? 요즘 성적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안 봐주는 거 아니야? 사촌 언니 혜진은 더 심했어요. 대학생이라며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저를 마치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야, 내 방 좀 청소해. 더러워 죽겠어. 빨래 좀 개놔. 내일 입을 옷이 없잖아. 밥이 왜 이래? 맛없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실수를 하면 바로 타박이 쏟아졌어요. 공짜로 먹고 자는 게 어디냐? 그 정도는 해야지. 내 부모 죽고 나서 갈 데 없어서 여기 있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공짜로 산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공짜라고요?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어요. 제가 자는 창고방은 난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밤새 덜덜 떨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방을 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 문제집을 사야 한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외숙모께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외숙모, 학교에서 문제집을 사야 하는데요. 문제집? 얼마? 15,000원이요. 외숙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뭐, 15,000원? 그걸 왜 사? 수학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로 공부하면 되잖아. 하지만은 무슨, 내 부모 죽고 나서 내가 공짜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감히 돈을 달라고 하냐? 그 순간 외숙모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집어던졌어요. 제 어깨에 맞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아, 내가 얼마나 큰 부담인 줄 알아? 입이 하나 더 늘어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런 주제에 감히 돈을 달라고 해? 외숙모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나가. 저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정말 짐일까? 나는 공짜로 사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돈을 벌어야겠다고. 그래야 외숙모 눈치를 안 보고 필요한 걸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들어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요. 고등학생이지? 부모님은 허락하셨어? 네, 괜찮다고 하셨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주말에만 나올 수 있어? 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나가기로 했어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외숙모께 말씀드렸을 때 외숙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르바이트? 안 돼. 왜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동생은 누가 봐? 주말에만 나가면 되니까 평일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 집에 공짜로 먹고 자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동생도 안 돌보면 내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외숙모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저는 계속 외숙모 집에서 하녀처럼 살았어요. 새 옷 한 벌 사지 못했고 문제집 하나 마음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저는 그저 낡은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혜진 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운 좋은 거 알아? 외숙모가 안 걷었으면 너 길바닥 나앉았을걸?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안일 열심히 해.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면 부모님 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셋이 웃고 있는 사진.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혜진 언니 방이 바로 옆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정말 공짜로 사는 걸까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10년. 앞으로 1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공부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TV에서 의학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주인공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가족들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죠.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순간 혜진 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너가 의사? 야, 진짜 웃기네. 너 같은 애가 사람 살린다고? 너 성적이 얼마나 되는데? 제 성적은 중위권이었어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의대에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외숙모도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의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 의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알아? 열심히 하면. 열심히?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혜진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 성적으로는 꿈도 못 꿔. 그리고 설령 들어간다 쳐도 학비는 누가 대? 장학금이랑. 장학금이 다 나와? 의대는 6년이야, 6년. 그동안 생활비는? 책값은?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해?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외숙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꿈 꾸지 마. 현실을 봐, 현실을. 내가 돈 벌어올 나이가 됐으면 빨리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 의사는 무슨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게 내 수준이야. 혜진 언니가 비웃으며 덧붙였어요. 꿈은 크네, 크긴. 근데 현실은 냉정하거든. 저는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꼭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벗어날 거야. 다음 날 학교에서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저 의대에 가고 싶은데 장학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제 성적표를 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 성적으로는 어려워.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1년 안에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면 돼. 전교 10등 안에 들고 모의고사에서도 상위 1%를 유지하면 국가장학금이랑 학교 장학금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하죠? 혼자 하기 힘들면 학교 자율학습실을 이용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러 오고.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조용한 준비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외숙모에게도 혜진 언니에게도. 그들은 어차피 비웃을 테니까요. 제 하루는 바쁘게 짜여졌습니다. 잠은 하루 5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외숙모가 물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자율학습하고 와요. 공부, 대학 갈 거야? 노력해 보려고요. 학비는? 장학금 받으려고요. 외숙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학금이 그렇게 쉽게 나와? 꿈깨.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2개월이 지났을 때 편의점 새벽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봤어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딱 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잠은 4시간으로 줄었어요. 피곤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어요. 28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 저는 그 돈으로 인터넷 중고 서점에서 의대 입시 문제집을 샀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으면 됐으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쉬는 시간마다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좀 봐주세요. 오, 열심히 하는구나. 좋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감사합니다.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모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누군가 저를 응원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중위권에서 전교 30등 안으로,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민아, 내 성적 많이 올랐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들지? 집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며. 저는 선생님께 집 사정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정말 대견하다. 장학금 정보 더 알아볼까? 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여러 장학재단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신청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학업 계획서를 쓰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요.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월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의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년이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몸이 비틀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야, 너 쓰러지겠다. 좀 쉬어.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드디어 수능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손이 떨렸어요. 3년 동안의 노력이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모님, 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손끝에서 나왔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외숙모와 혜진 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됐네. 그게 끝이었어요. 외숙모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상위 1%였어요. 선생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지민아, 축하한다. 의대 갈 수 있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서를 넣었어요. 서울대학교 의예과 면접을 봤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나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때 저를 살린 건 희망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이 되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외숙모가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외숙모가 물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의예과
합격했어요. 외숙모와 혜진 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네. 혜진 언니가 통지서를 뺏어서 봤습니다. 서울대 의대? 너가? 네. 학비는? 전액 장학금이요. 생활비도 나와요. 외숙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축하가 없었어요. 오히려 씁쓸함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사진도 챙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외숙모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기숙사로 이사 갈게요. 어디로? 학교 기숙사요. 거기서 생활할 거예요. 외숙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언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사 가는 날 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혜진 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나 마. 너 혼자 된 거 아니거든.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저 혼자 된 거 맞아요. 의대는 제가 혼자 간 거예요. 언니 도움은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외숙모 도움도요. 혜진 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공짜로 산 거 맞아요. 하지만 의대는 제가 혼자 간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서 굶어 죽지나 마. 혜진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비웃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빌라를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의대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의대 오리엔테이션 날 강당에는 새내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들 부모님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옆에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익숙했으니까요. 교수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의대에 입학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밤을 새워도 공부가 끝나지 않을 때, 시험에서 떨어질 때, 환자를 보며 무력감을 느낄 때, 여러분은 수없이 좌절할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으셨어요. 하지만 견뎌내세요. 그 끝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릴 생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맞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어. 기숙사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2인 1실이었어요. 룸메이트는 수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밝고 명랑한 친구였어요. 안녕. 나는 김수진이야. 잘 부탁해. 저는 수진이와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의대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첫 학기에 배운 과목들이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외워야 할 게 산더미 같았어요. 교과서는 벽돌처럼 두꺼웠고 라틴어로 된 용어들은 혀가 꼬일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책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자야지. 응? 아, 지민아. 너도 이제 왔어?
응, 빨리 자. 너 진짜 열심히 한다. 나도 좀 배워야겠다. 수진이의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외숙모 집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2학년 2학기 본과 과정이 시작되면서 병원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환자를 보는 날이었어요. 교수님을 따라 병실 회진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0대 할머니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할머니 얼굴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봤습니다. 주사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혈관이 가늘어서 주사 맞기가 힘드셨을 것 같았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저는 다시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이 학생이 참 착하네. 괜찮아요. 주사 맞을 때 많이 아프셨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박지민이에요. 지민이. 참 좋은 학생이네. 의사 되면 꼭 좋은 의사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외숙모 집에서 저는 아무도 제 아픔을 위로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나는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위로를 주고 싶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저를 위로해줬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3학년, 4학년이 지나갔습니다. 임상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배웠습니다. 밤샘 당직을 설 때도 많았어요. 어느 날 밤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40대 남성, 의식 없음.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수혈 준비.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담당 교수님이 환자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흘렀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더. 교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심장 모니터에서 B-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응급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보다 값진 일이 있을까요? 4학년이 끝나고 봄과 3학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환자를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술을 앞둔 환자가 계셨습니다. 60대 아버지였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딸이 보호자로 오셨어요. 수술 전날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제가 선생님이라니. 아직 학생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했어요. 쓸모가 아니라 신뢰로.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봄과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이었어요. 국가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하지만 저는 붙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된 거예요.
졸업식 날 다른 학생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옆에 있어줬어요. 지민아, 축하해. 우리 해냈다. 응, 고마워. 부모님께서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응,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의사 됐어요.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전공의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일하는 거였어요. 주 8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밤샘 당직도 많았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녹초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게 많았어요. 실력이 늘었습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전공의 2년차 때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17살 여학생이었어요. 백혈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살아 있었어요. 선생님, 저 나을 수 있어요?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도 포기 안 할게요. 여학생은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여학생을 지켜봤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토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해였어요. 암세포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여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울었습니다. 여학생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환자가 나은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어요. 전공의 3년차, 4년차를 거쳐 드디어 전문의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어요. 저는 마침내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정식 의사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이 모였습니다. 축하해, 지민아. 고생 많았어. 케이크를 자르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견뎠는지.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전문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내과였어요. 첫 출근 날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 정말 의사가 됐네. 가슴이 벅찼어요. 명찰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명찰. 그리고 그 밑에 내과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의사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외숙모집에서 하녀처럼 살았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민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차트를 펼쳤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고 환자를 보고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것. 10년 전 외숙모집 창고방에서 이불 속에 파묻혀 울던 그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당당한 의사였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전문의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환자들이 저를 찾았고 동료들도 저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응급 환자가 왔는데요. 무슨 환자죠? 강경화 환자인데요. 그런데 보호자가 선생님을 아신대요. 선생님 이름 말하면서 찾으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안다고요? 저를 찾는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친구들? 하지만 친구들은 제 근무 병원을 모를 텐데. 환자 이름이 뭐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김혜진 환자분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 사촌 언니. 아니, 이게 무슨, 왜 여기에? 선생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외숙모 집, 창고방, 혜진의 비웃음, 내 부모 죽었다는 말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간호사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침대 위에 혜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배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강경화 말기 증상이었어요. 복수가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옆에 외숙모가 서 있었어요. 외숙모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 외숙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정을 숨겼어요. 의사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시죠? 담당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강경화 말기로 보입니다. 복수가 많이 차 있고 간 기능 수치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을 봤어요. 혜진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명령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뿐이었어요. 외숙모가 다가왔어요. 지민아, 제발 좀 도와줘. 혜진이가 위험하대. 저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담당이가 따로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의사잖아. 저는 내과 전문이지만 이 환자의 담당인은 아닙니다. 외숙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담당이가 아닙니다. 그럼 혜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치료는 받게 될 겁니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외숙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내가 도와줘야 해. 내가 의사라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정리했어요. 혜진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나, 살 수 있어? 저는 혜진을 봤습니다. 예전에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그 사람. 내 부모 죽었다고 말하던 그 사람. 이제는 침대 위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의학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관계는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숙모도 멈췄어요. 저는 차트를 간호사에게 넘기고 돌아섰습니다. 담당의 선생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분께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잠깐, 외숙모가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휴게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외숙모 집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이 다음날 담당의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응급실에 온 환자 말인데요. 네. 보호자가 박 선생님 친척이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촌입니다. 그런데 혹시 박 선생님이 담당 맡으시겠어요? 보호자가 계속 박 선생님을 찾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맡지 않겠습니다. 담당의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척인데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맡을게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외숙모가 제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진료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환자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이 말이야. 상태가 안 좋대. 담당의 선생님께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내가 도와주면 더 잘 치료받을 수 있잖아. 저는 펜을 놓았어요. 아닙니다. 담당의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도 의사잖아. 저는 외숙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혜진 씨의 담당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될 생각도 없습니다. 외숙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가족인데? 가족.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외숙모 댁에 살 때 가족처럼 대해주셨나요? 외숙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었죠. 공짜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는. 혜진 씨는 저한테 뭐라고 했죠? 내 부모 죽었다고. 굶어 죽으라고. 외숙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혜진 씨는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병원 의료진은 훌륭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외숙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의 수술이 예정됐어요. 담당의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혜진은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혜진 병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혜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갈까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섰어요. 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잘 받으셨죠? 혜진은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응, 너 의사 됐구나. 진짜로. 네. 혼자 힘으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천장을 봤어요. 미안해. 그때 정말 미안해. 저는 혜진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건강 잘 회복하세요.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팀이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혜진이 퇴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진료를 보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외숙모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외숙모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혜진이가 많이 좋아졌어. 덕분이야. 제 덕분이 아닙니다. 담당의 선생님 덕분이에요. 외숙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던 애였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외숙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건 우리 덕이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덕? 외숙모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너 키워줬잖아. 밥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그게 없었으면 넌 의대도 못 갔을 거야.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외숙모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사가 된 겁니다. 외숙모 덕분이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외숙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숙모는 제게 공짜로 산다고 하셨죠. 혜진 씨는 내 부모 죽었다고 했고요. 그 말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했고 의사가 됐습니다. 외숙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니까 외숙모 덕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집에서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숙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 받아주지 않았으면. 받아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은 감사합니다. 갈 곳이 없던 저를 받아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저는 외숙모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의사가 된 건 외숙모 덕분이 아니에요. 제 노력입니다. 외숙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외숙모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부모님 유품이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진들, 증명서들,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그리고 한 장의 서류에서 멈췄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온 보험금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보험금 5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합계 8천만 원, 수령인 박지민, 법정 대리인 김영숙, 외숙모였습니다. 대리 수령일 2015년 3월 15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 부모님이 저를 위해 남겨주신 돈이 8천만 원이나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외숙모가 공짜로 먹여 살린다며 문제집 하나 사주지 않았는데 정작 부모님이 남긴 돈은 8천만 원이나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더 많은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외숙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발견했어요. 부모님 유품 정리 서류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봤어요. 혜진의 대학 등록금이 포함돼 있었어요. 부모님이 제게 남긴 돈으로 혜진의 학비를 댔다는 겁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16년 2월 차량 구입, 2017년 5월 전세자금, 부모님이 저를 위해 남긴 돈, 마지막 사랑, 그걸 외숙모가 가로챈 겁니다. 그것도 단 한 푼도 제게 주지 않고 10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리면서 공짜로 산다고 욕하면서
정작 부모님이 남긴 돈은 자기 가족을 위해 쓴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생겼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실을.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이거 명백한 재산 횡령이네. 그리고 아동학대도 해당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증거도 충분해. 10년간의 학대 기록도 정리해봐. 일기장, 사진, 증언. 뭐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수집했어요. 10년간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썼던 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외숙모에게 맞았다. 문제집 사달라고 했다가 혜진 언니가 내 방을 청소하라고 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추운 창고방에서 잔다. 난방이 안 된다. 이불을 덮어도 춥다.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무력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사였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른이었어요. 외숙모의 계좌 추적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병원 의무 기록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보건실에서 치료받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외숙모에게 맞거나 과도한 집안일로 다친 거였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고소인 김영숙, 혐의 재산 횡령, 아동학대. 2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재판 전날 밤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재판 당일 저는 의사 가운을 입고 법정에 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거든요. 외숙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인은 2015년 3월 피해자의 부모가 남긴 사망보험금 및 예금 총 8천만 원을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금액을 피고인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서류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혜진의 대학 등록금, 차량 구입, 전세자금. 외숙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0년간 학대했습니다. 과도한 가사노동을 강요했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정서적 학대를 지속했습니다. 제 일기장 내용이 공개됐어요. 보건실 치료 기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외숙모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댁에서 몇 년간 거주했습니까? 3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하기, 설거지, 청소, 빨래, 동생 돌보기.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어요. 학업은 어떻게 병행했습니까?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집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피고인은 증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공짜로 먹고 자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문제집 하나 사달라고 했다가 맞았습니다. 용돈도, 옷도, 학용품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증인의 부모가 남긴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외숙모를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외숙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지민이를 키워줬어요.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재산을 착복했고 학대했습니다. 학대는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일을 시킨 거예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그냥 집안일입니까? 고등학생이 매일 그렇게 일해야 했습니다. 외숙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친구들, 편의점 사장님, 모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영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착복한 재산 8천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공식 기록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외숙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3개월 후 착복한 재산이 모두 반환됐습니다. 8천만 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9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집을 살까? 차를 살까? 하지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자. 저는 변호사 친구와 상담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 저처럼 부모를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도와줄게. 박진수의 미선 장학재단. 부모님 이름을 건 재단이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 날 첫 장학생들을 만났습니다. 10명의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모두 부모를 잃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어요.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학생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네. 열심히 할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제 상처를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꾸는 거. 외숙모를 법정에서 무너뜨린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거였습니다. 행복해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우시죠? 사진 속 부모님이 웃고 계셨어요. 몇 달 후 병원 복도에서 혜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재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았어요. 혜진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가왔어요. 지민아.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더 이상 혜진에게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주말에는 장학재단 일을 해요. 장학생들을 만나고 멘토링을 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작년에는 첫 장학생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 간호학과였습니다.
그 아이가 전화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축하해. 정말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복수구나.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거였어요. 오늘도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 그 사랑이 제 상처를 치유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외숙모집 창고방에서 이불 속에 파묻혀 울던 그 아이는 이제 없어요. 저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관계에서든 억울함을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되찾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지세요.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해방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